자, 페이지 49쪽입니다. 자, 오늘 5강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강, 4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셨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3강은 1단원이었고 이제 4강부터 2단원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 그러니까 그냥 베이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자체를 잘 알아주시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강 같은 경우가 이제 2단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색체랄지 또는 이제 유전자랄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단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한 번씩 이렇게 생물 단원을 준비를 해 봤었기 때문에 이미 먼저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2단원 굉장히 어렵죠. 그지? 2단원은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수능에서 등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혹시 교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서 저기 그 교무실에서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들어갈 줄 알죠? 아이디하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교재 부분에서 생명과학 1 이 수능 특강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PDF로. PDF로 다운받아서 5강하고 뭐 5강 정도의 6강까지 그 정도까지를 좀 복사를 해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5강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세포 주기와 세포 주기. 자, 이 단원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결과적으로 세포가 분열기에 들어가서 하나의 모세포가 2개 또는 4개의 딸세포가 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모세포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이 세포 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각각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보통은 우리가 세포 주기 하면 5개로 나눠지는데 그 5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간기와 그지? 분열기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열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때 각각 염색체 이동 같은 것들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들이 분열되는 과정, 그것을 어떻게 포인트를 뒀다면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간기 부분이라는 거, 그죠? 어찌됐건 분열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전 중학교 때부터 쭉 다뤄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간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간기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기는 세포 분열 준비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포 주기에서 어떤 분열 단계가 있을 때 그 세포 분열의 준비를 하는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간기 시기에서는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지? DNA의 복제가 일어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설명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의 기간이고요.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같은 세포 소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DNA 복제나 단백질 합성 등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유전 물질은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 우리가 세포를 봤을 때 염색체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분열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간기가 분열기 중에서 가장 긴 시기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포를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염색체를 보는 시기보다는 염색사를 보는 시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시기를 우리가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전체 시기 중에서 간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분열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요 전체가 간기, 그리고 나머지가 분열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간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맞죠? 간기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줄 겁니다. 이랬을 때 처음에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각각의 시기 때 무엇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먼저 G1기입니다. G1기는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모세포가 나누어져서 2개로 바뀌었을 때 그 2개가 결과적으로 모세포보다는 크기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그 단면적과 그 다음에 그 물질, 그 세포의 부피의 서로 비에 따라서 얘네들이 생장을 하고 생장을 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G1기의 세포는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영양분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단면적을 늘려가는 거죠. 그지? 그 과정이 G1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S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S기는 DNA의 복제가 일어나 핵의 유전 물질의 양이 2배로 증가하면서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DNA의 복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G2기로 가보게 되면은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등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고 생장하며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G2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단계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세포 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의 합성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나중에 분열기 때 사용되는 방추사 같은 것들이 이 시기 때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분열기 M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분열기는 간기에 비해 짧으며 응축된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기고요. 핵분열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딸세포가 만들어지며 핵분열 과정은 각각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열기 우리가 M기라고 하죠. M기, 그죠? 이랬을 때 M기가 간기 시기 이후로 전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후기, 계속해서 말기까지 갈 겁니다. 자, 근데 이 각각 네 가지의 시기를 우리가 분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에서부터 후기까지를, 그지? 핵이 분열하는 핵 분열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그지? 이때 세포질의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이런 식으로 간기에서 분열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세포 주기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일반적인 세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기 과정을 거친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체세포 같은 경우에는 간기 시기 이후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치면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바뀐 다음에 다시 간기 과정에서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고 다시 또 분열기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세포의 이 분열을 통해 세포의 수를 늘려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 본다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분열이 끝나버리는 그런 세포들도 있죠. 그지?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 같은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G1기부터 시작을 해서 S기, G2까지 가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열기를 통해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 G0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지?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다 계속해서 분열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세포 종류에 따른 세포 주기가 나와 있는데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세포 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피부세포나 간세포 같은 이런 세포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열을 통해 가지고 세포 수를 어느 정도 늘리고 났을 때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분열을 중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세포의 소실이나 또는 세포가 죽어버렸다면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분열 과정을 진행을 할 거라는 거.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경세포나 또는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설명한 것처럼 세포 주기가 S기로 진행하지 않고 G1기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뭐라 표현, 어느 시기에 머물러 있다? G0기에 머물러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체 세포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G0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생 초기에 수정나는 세포인데 나날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지? 왜? 복사 못했니? 아니요,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어?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아, 갖다 주신다고? 이야, 서비스가 좋은데요? 네. 자, 발생 초기에 수정란 세포. 자, 우리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쳐진 다음에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태아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체세포 분열을 해버리죠. 그 과정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나날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날은 분명히 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간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됩니다. 근데 나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때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전체 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세포의 총 부피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감기 때 지원기와 지투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S기를 통해서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날은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분열 과정을 거칠 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 그리고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왜 체세포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어차피 계속해서 분열할 건데. 그런데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감기 과정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분열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분열을 해야 된다면 감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G1S, G2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그런 준비기가 필요한 건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제1 감수 분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기 과정 없이 바로 제2 분열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2회 연속 분열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뒤로 넘어가시면요. 세포 주기의 이상, 즉 암세포대에서 나와 있습니다. 암세포. 자, 세포가 세포 주기 조절을 기능을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상실하면은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반복하는 암세포로 바뀔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암을 종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지?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만성 종양인가? 양성 종양인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암세포는 악성 종양. 종양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세포가 모여서 덩어리를 지고 있는 것을 이제 종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도 실질적으로 몸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양성 종양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언제 알았냐면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였는데 여러분들 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에 혹시 뭐가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양손을 보면은 여기 부분에 흉터 있지 않습니까? 네. 보이죠? 그랬을 때 이 흉터 부위에 선생님 손을 이렇게 꺾으면은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사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아프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쭉 지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무슨 이유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세게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 좀 아프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아픈 겁니다. 어디를 쳐도 아프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 그냥 손 딱 피면 또 정상이고 이렇게 딱 굽히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데 뭐 대단히 많이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러고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우연히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아마 선생님이 뭐 감기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학교를 조퇴를 하고 이제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감기 같은 거 증세 이거 주사 맞고 치료 받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이 이게 손에 이게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그거 뭔지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들어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곳이 이제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 뭐 시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여기 강원도 속초였는데 그 속초가 이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철에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 철이 아니면 되게 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를 나가도 되게 한가해. 근데 정형외과를 들어갔는데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카운터에서 저기 의사분한테 직접 저기 손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뭔지 한번 알 수가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종양인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니까 들어와가지고 이거 그냥 제거 수술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야, 온 김에 그냥 해라. 그러니까 그 의사분도 이거 금방 끝나니까 하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랬더니 수술대 누우래. 그래서 이렇게 누웠는데 그 팔 받침을 이렇게 딱 해주고 요 밑에다가 그 압박붕대 있죠. 압박붕대 동그랗게 감아놓은 걸 이렇게 딱 대니까 손이 이렇게 딱 꺾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종양을 이렇게 제거를 할 거래. 그러면서 뭐 국소 마취할 때 좀 아플 거예요. 주사 들어갈 때 좀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이 종양이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를 제거하다 보면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해놓고 마취 주사를 맞았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수술 장면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응?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하얀색 그런 종양 같은 걸 제거를 하더라. 하얀색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종양을 제거를 하더라고. 근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긁개 같은 걸로 종양을 이렇게 싹 긁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사도 별로 안 아팠고 절개를 해도 국소 마취돼 있으니까 안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긁개로 종양을 탁 긁는 순간에 니네 있잖니 그 뼈를 긁는 진동이 온 몸으로 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부분은 안 아파. 하지만 그 진동이 온몸을 뼈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 거야.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으아 이러는데 에이 참아 이러면서 계속 그러더니 긁더라. 와 그래가지고 긁고 나서 홈해주셨어요. 여기였거든 그때 했던 데가. 그러면서 자 반대쪽도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만 수술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붕대만 감아놓고 나왔거든. 그랬는데 다시 하자 그랬는데 아우 나 못하겠는 거야. 너무 아팠어. 사는데 지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에이 안해 이러고 말았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선생님이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현대 아산병원 큰 병원에. 근데 갔는데 어머니가 야 너 온 김에 그 반대쪽 수술하자 이러면서 그 끔찍한 걸 또 한 번 다시 해야 된다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거를 거절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죠. 끌려 들어갔는데 의사한테 이제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체념을 하고 수술해야겠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입원해야 돼 이러는 거야. 이거 입원을 왜 해요? 이랬더니 야 너 이거 전신마취하고 해야 된다고. 대박이야. 저 이거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는데? 이러길래 여기 국소 마취하고 절개한 다음에 긁고 꼬매주시고 그냥 붕대 붙이고 말았는데 이랬더니 안 아팠니? 너무 아팠다고 그랬더니 야 이거 전신 마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수술하려면 입원을 해야 된대요. 대박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전신 마취하고 안 아프자 해가지고 입원을 하고 그날 금식하고 그 다음날 전신 마취하고 수술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그 마취해서 깨봤더니만 팔에다가 이만큼 붕대를 감아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거기서 쉬다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그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뼈를 딱 치면은 그 진동이 온 몸으로 퍼지는 거야. 야,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종양인데 그게 이제 양성 종양이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고 악성 종양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암세포죠. 난 이제 이미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지? 근데 어찌됐건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지? 종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선생님이 아까 걸렸다는 그 종양 있죠? 그 종양은 남자한테 안 걸린대요. 잘. 남자한테는 잘 안 걸리고 여성한테 잘 걸리는데 특히 손목 많이 쓰는 그런 여성들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 그 설거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쓰면 그게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생겼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설거지한 것도 아닌데. 네, 종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암세포 악성 종양입니다.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결과적으로 세포 조절 주기에 문제가 생긴 거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기에서 분열기를 거쳐가지고 일반 세포들이 더 이상 분열할 필요가 없다면 분열을 딱 중지하는 거랑은 다르게 암세포는 조절 주기에 이상이 생겨서 계속해서 분열을 해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을 때만
한 층을 이룰 때까지 분열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일부 세포를 제거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 상처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제 그때는 그 층을 복구하기 위해서 한 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될 겁니다. 또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분화되기도 하고 서로 접촉이 되면 분열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층이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된 단일화층을 이루면 정상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거랑은 반대로 암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분열하면서 여러 층으로 쌓여버리는 거죠. 그제? 그러면서 분화되지 않고 접촉돼도 분열이 계속 진행되면서 구조화하지도 않고 여러 층을 형성하며 비정상적인 핵을 가져버립니다. 이때 비정상적인 핵을 가진다는 게 결과적으로 돌연변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돌연변이에서도 또이 세포 조절 주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전이가 가능하다. 특히 암세포가 무서운 이유가 일반적으로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근처에서 흐르는 이런 혈관에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받을 겁니다. 근데 암세포가 무서운 거는 암세포가 몸에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덩어리, 종양들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필요한 영양분이나 산소를 얻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혈관에서 가져올 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버리죠. 그지? 다른 세포들이랑 다릅니다. 다른 세포들은 혈관을 만들지는 않는데 암세포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들, 많은 양의 영양분들을 직접 공급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분열을 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혈관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른 곳으로도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암세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암세포 자체가 문제 다뤄지기는 그렇게 좀 아주 많이 다뤄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내용이 보강이 됐습니다. 내용이 보강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신경 쓰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한두 번 정도 읽어보면서 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분열 과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최세포 분열. 자, 최세포 분열은 우리 몸의 생장을 하기 위한 분열이죠. 그지? 자, 미리 최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세포 분열은 1회 분열을 하죠. 1회 분열을 통해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각각 나눠집니다. 왜 딸세포라고 할까요? 엄마 딸. 엄마, 딸? 왜 부세포, 아들세포라고는 하지 않을까? 응? 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남녀 차별 아니야? 요즘 뭐 남녀 성비가 좀 불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녀 평등 이건데 아직 법률 그렇잖아. 아들세포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지. 여학생이잖아. 왜 남학생처럼 쳐다보는 거야? 자, 1회 분열을 통해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바뀌어나가죠. 왜 웃어? 아, 근데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남자 학생들이 많은 상태에서 여학생이 한두 명 있으면은 그 여학생들은 대부분 성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남자 취급을 받더라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남자애 한 명 있으면은 걔는 그냥 왕따야. 그렇지 않니?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어찌 보면은 의외로 여학생들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다라는 생각도 가끔 받아요. 뭐 그렇다면 남자들이 꽉 차 있는 버스에 여학생들은 그냥 쉽게 타는데 여학생들이 가득 탄 버스에 남학생들은 잘 못 탄다며요. 너네도 그렇게 느끼니? 아니야? 일단 급하면 무조건 타야 돼?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던데. 여학생들이 가득 찬 버스에 남학생이 이렇게 딱 올라타는 조금 꺼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속생각을 그렇게 막 좋은 의미는 안 되지. 그래, 좋은 건 좋은 거야. 좋은 건 좋은 건데 부끄럽다는 이야기. 어찌됐건 1회 분열을 통해서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딸세포로 바뀌어나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세포 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세포
세포수의 증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단세포 생물이라면 단세포는 어차피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이니까 그제 세포가 둘로 띡 나눠지면은 이때는 결과적으로 생식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수의 수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생장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체세포 분열 1회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는 그대로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지? 특히 DNA 상대값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그 각각의 시기들을 그림으로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문제에서 그림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5개의 시기가 각각 나눠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 분열 준비기죠. 준비기면서 이 시기에서는 생장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직까지는 핵의 물질이 유전 물질이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리고 이때 방추사의 형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 속에 아직까지는 유전자, DNA 같은 것들이 실모양으로 꼬여 있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감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분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기로 들어갈 건데 이때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나누는 기준은 이때 염색체의 이동에 따라서 각각 시기별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기 때부터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방추사가 좀 더 뚜렷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핵막과 인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이 막 자체가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염색체가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의 염색체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얘네 둘이 상동 염색체라면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 유전 정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를 또 복제를 해서 만들어내는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를 동원체를 기준으로 반을 나눴을 때 염색 분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때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하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뀔 텐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복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염색체의 수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염색 분체죠. 이때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중기로 넘어갑니다. 중기는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죠.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고요. 이때 방추사가 동원체에 연결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가장 짧은 시기. 우리가 이 각각의 간기부터 분열기 전체 5가지의 시기를 길이순으로 봤을 때, 시간 길이순으로 봤을 때 가장 긴 시기는 당연히 간기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제일 긴 게 전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짧은 시기는 중기라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가장 짧은 시기라는 이런 특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가장 짧은 시기에서 가장 관찰이 용이한 시기죠. 그죠? 즉 실질적으로 염색체가 핵막과 인이 소실이 되면서 막 흩어져 버릴 거라고 그래요. 세포 내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핵형 분석 이랬을 때 보면 염색체들이 쫙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치?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런데 이때 중기 때는 그런 염색체들이 중앙에 딱 배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염색체의 모양, 핵형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다만
가장 짧은 시기라는 이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세포 분열 단계에 있는 여러 개의 세포들을 딱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세포 주기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그 상태로 존재하는 염색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를 거거든요. 따라서 중기 때가 가장 가장 세포의 수가 적겠죠. 중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세포 수가. 왜냐하면 가장 짧은 시기니까. 그럼 가장 많은 세포들은 간기 때에 해당하는 세포들이고, 그지? 대신에 그렇게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중기의 이 세포들 내에서 우리가 염색체를 가장 잘 볼 수가 있다는 거,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후기야 양쪽으로 방추사가 잡아 당겨가지고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죠, 그지? 염색 분체의 분리.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기 시기. 말기 시기는 우리가 분열기 중에서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시기죠. 자, 그랬을 때 각각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 분열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지? 식물세포는 세포질, 세포판 형성, 그죠? 결과적으로 바깥쪽에 매우 두꺼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못 나누는 거지. 그래서 안쪽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식물세포의 세포 분열 방법이었고요. 동물세포는 세포질 만. 얘네들은 세포벽이 없으니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끊고 들어오는 거죠. 맞지? 이게 세포질 만입니다. 그치? 그런데 앞서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녀석들이 중기 때 이렇게 배열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나서 염색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얘네들이 후기와 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드드득 뜯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가 나눠졌을 때 각각 세포 속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들,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처음에 염색체의 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염색체의 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기 때는 다시 핵막과 인이 나타나면서 다시 핵으로 형성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페이지 50쪽에서부터 51쪽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나머지 내용들이야 뭐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페이지 51쪽의 위쪽에 세세포 분열의 의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발생, 생장, 재생, 생식이 있죠. 그지? 특히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난할 과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난할은 분명히 체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대신에 G1기랑 G2기가 매우 짧은 시기. 그러니까 세포의 생장이 없는 거죠. 난할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얘네들이 세로로 한번 분열하고, 그지? 또 세로로 한번 분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분열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로, 가로, 세로 간열하면서 얘네들이 포배 상태까지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난백이고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태아로 형성되는 시기. 근데 이렇게 세포가 난할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세포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 64세포기 계속 갈 텐데 세포의 수는 증가하지만 전체 세포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 그 과정이 G1기랑 G2기가 극도로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수를 늘려서 몸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는 건 손상된 부위를 다시 채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생겼을 때 그 상처 부위를 메꿔주는 과정을 우리가 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암세포 같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상된 부위 채워나갈 때 정상적인 세포라면 한층 딱 만들고 나서 끝나버리겠지만 암세포는 계속해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지?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생식은 단세포 생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단세포 생물은 자신의 몸을 두 개로 나눠버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생식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밑에 보면은 기출문제 다시 보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세포질 양과 시간에 따른 핵소 DNA의 상대값을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는 DNA 상대값에 관련된 그래프는 자주 봐요. 그런데 위쪽에 나와 있는 세포질 양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 그래프를 눈여겨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에 따른 세포질의 양인데요.
이랬을 때 상대값을 1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세포질의 양을 1부터 상대값을 시작을 할 건데 이때 요렇게 되는 시기가 있죠. 이렇게 되는 시기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를 1.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3.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쑥 떨어졌다가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포질의 양이 결과적으로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세포질의 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치? 그럼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간기였죠. 맞지? 그 간기에서 G1과 G2기 때 상대적으로 세포의 생장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렇다면 첫 번째 1시기 들어가기 전에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시기, 이때가 뭐라는 거야? G1기라는 거죠. 맞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로마자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생장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이 시기 때는 주로 뭐가 일어나는 시기?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증가하는 시기가 G2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기는 지금 세포질의 양이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분열기라는 거지. 얘네들이 처음에 간기가 지나고 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갈 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핵이 막 서로 간에 분열되면서 막 이게 막 염색체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의 세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질의 양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때 세포질의 양이 확 줄어드는 이 시기가 결과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분열이 된 거죠. 무슨 분열? 세포질 분열.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예전부터 많이 보던 그래프죠. 시간에 대한 DNA 상대값. 이제 자, 처음에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쭉 시작을 해서 세포질 DNA 상대값이 2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다시 1로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겠네요. 맞죠? 자, 봅시다. 자, 이때 여기까지 나눠가지고 DNA 상대값이 1이 되는 시기, 그 다음에 2로 늘어나는 시기, 그지? 이렇게 쭉 나눴을 때 이 시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G1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제되는 시기, 그렇죠? S기. 그리고 나서 한 뭐 요 정도까지를 G2기라고 하고, 맞죠? 그리고 나서 분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시기가 지금 이제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따라서 복제란다. DNA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그럼 이제 완전히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따지고 보면은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그지?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진다면은 나머지 문제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 후기 말기 뭐 딱딱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 어디 시기에? 여기에서? 네.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세포질 같은 경우에도 분열기 자체가 예를 들어 그 안에서 핵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도 그냥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돼버린다 그랬죠. 근데 밑에 있는 시기에서 DNA 상대값도요. 결과적으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져가지고 얘네들이 양쪽으로 끌려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세포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 때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후기에서 말기로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는 세포 질의 분열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세포 질의 분열이 하면서 딱 나눠져 버리니까 그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까지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문제 살펴보면은 옳은 것만 찾으라고 했는데요. 구간 1에서는 팽막이 관찰된다. 아직까지 간기거든요. 팽막과 이미 소실되는 시기는 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기 과정에서는 관찰이 되겠죠. 니은의 구간 2에서는 두 개의 중심체가 관찰된다고 했는데 G2기거든요. 그지? G2기 때는 지금 현재 간기 때 얘네들이 중심체가 복제해서 두 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조금 상세하게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심체도 지금 간기에서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디귿에 구간 3에서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분열이죠. 맞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어서 감수 분열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우리가 봤었던 체세포 분열에서 이런 그림을 통해 염색체의 이동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은 감수 분열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은 2회 연속 분열. 그래서 한 개의 모세포가 4개의 딸세포로 바뀝니다. 그죠?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죠. 왜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돕니다. 그지? 이때 제 감수 제1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간기 시기부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체세포 분열은 그 다음에 바로 간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제2분열 들어갈 때 간기 과정 없이 바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어져 오죠. 그렇기 때문에 2회 연속 분열한다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때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런데 이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감수 제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감수 제2분열에서는 그대로 n에서 n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리고 DNA 상대값은 어떻습니까? DNA 상대값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이런 감수 분열을 통해서 우리는 생식 세포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생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세포 생물들은 감수 분열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다세포 생물 중에 감수 구별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이런 감수 분열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감수 분열을 각각 이형 분열 또는 동형 분열 이렇게 이제 각각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형 분열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형 분열, 그리고 염색체 수가 그대로 일정히 유지되는 것을 동형 분열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었던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그대로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분열은 동형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회 연속 분열, 그러면서 그 시기가 간기부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감수 제2분열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전, 중, 후, 말을 다시 한번 거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전까지가 감수 제1분열, 그리고 저 부분은 감수 제2분열. 이때 이 분열을 우리가 이형 분열 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때를 동형 분열이라고 표현하죠. 자, 뭐 거의 대부분 각각의 시기 때 하는 행동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자, 간기 때는 뭐 해야 돼? 세포 생장, 준비기. 그죠? 준비기면서 이때 당연히 DNA에 복제가 일어나겠죠. 당연히 뭐 방추사나 또는 중심믹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이제 형성이 되고 복제가 되고 이런 시기도 혹시 감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제1분열 요 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지? 이때 전기 때는 당연히 염색체 형성이 일어날 겁니다.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지?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염색체, 무슨 염색체? 그렇죠? 이가 염색체. 요 이가 염색체는 우리가 감수 분열 중에 전기와 중기 때까지만 볼 수 있는 염색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결합이 일어난 거죠. 자, 앞서 우리가 어떤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염색체가 두 개만 딸랑 있다고 쳐봅시다. 얘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감수 분열이든 체세포 분열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염색체 두 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제를 하니까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두 개의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이라면은 각각 따로따로 행동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중기 때 가운데 배열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염색체가 이렇게 중앙에 배열되면서 얘네들의 방추사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나면서 함께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중기 때 얘네들이 다시 중앙에 배열이 될 겁니다. 중앙 배열되고 방추사 연결되고 이랬을 때 방추사의 연결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때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고 해서 중계였던 게 하나로 줄어들었다.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염색체의 수는 두 개로 유지가 됩니다. 맞지? 그러면서 이제 후기 때 잡아당겨서 분리를 시킬 거고요. 앞서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뜯어내버렸죠. 즉 염색 분체끼리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지금 현재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면은 각각 상동 염색체들이 하나씩 나눠져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핵상으로는 EN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죠? 역시 중기 때도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EN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후에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나의 세포 속에 더 이상 이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개수를 각각 N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염색체의 수가 EN에서 N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감수 제1분열. 특히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것을 2형 분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나서 이제 감수 제2분열에 해당하는 동형 분열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 분열 그대로 가면 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상동 염색체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전중 후 말을 거칠 때 후기에서 말기로 가면 또 다시 나눠지겠죠. 이때는 그제 결과적으로 염색 분체의 분리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들이 방추사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죠? 이렇게 뜯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각각 요 모습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염색 분체지만 하나의 염색체라는 거, 그지? 따라서 얘네들의 개수도 각각 몇 개씩이다? N개와 N개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 수의 변화가 N에서 그대로 N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감수 제1분열의 2형 분열과 그 다음에 감수 제2분열의 2형 분열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마 이 내용이 페이지 51쪽과 52쪽에 해당하는 내용에 쭉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감수 분열을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자손을 만들었을 때 그 자손이 부모와 동일한 염색체 수와 그다음에 DNA 합체값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였죠. 그지? 즉 우리가 각각 남자가 정자와 난자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체세포가 염색체의 수가 2N 그리고 DNA 상대값이 2라고 했을 때 이때 각각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들은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의 수가 각각 N과 N으로 줄어들 거고 DNA 상대값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랬을 때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수정량 다시 염색체의 수가 2N 그리고 DNA 상대값도 다시 2로 바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부모의 염색체 수와 DNA 상대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 이게 감수 분열을 하는 의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감수 분열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생식세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수 분열의 의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또 그래프 같은 걸 해석해야 되겠죠? 자, 페이지 52쪽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 DNA 변화량 그래프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봤었던 체세포 분열, 그죠? 체세포 분열 간단하게 갑시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죠. 예를 들어 1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DNA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바로 간기 때 S기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분열되면서 DNA 상대값이 그대로 1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감수 분열은 어떻습니까? 1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놓고 복제돼가지고 2까지 가죠. 그런 다음에 쭉 가다가 감수 제일 분열 끝나면은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 버리니까 당연히 DNA 값도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연속적으로 2의 분열에 들어갈 텐데 얘 같은 경우에 다시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얘는 증가하는 시기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다시 한번 후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0.5로 끝나버릴 겁니다. 아까 선생님 저기서는 DNA 상대값을 2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1이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0.5로 끝나는 거죠. 맞지? 자, 이런 내용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죠? 그지? 자, 됐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페이지 53쪽. 제일 위쪽에 탐구자료 살펴보기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에 탐구자료 살펴보기에서는 감수 분열을 관찰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여기 감수 분열도 되고 아니면 체세포 분열을 가도 상관이 없고, 그지? 그건데 요 실험 과정에서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험 과정이 중요하죠. 맞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감수 분열 과정을 관찰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제일 첫 번째로 핀셋의 백합에서 어린 봉우리 속에서 수수의 꽃밥을 떼어낸다는데 여기에 있는 어린 꽃봉우리가 바로 이제 이 꽃의 생식기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꽃밥을 떼어낸 거고, 맞지?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열 단계에 있는 분열기에 있는 세포를 추출한다는 거지. 지금 얘는 감수 분열이니까 생식기관에서 끄집어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식물세포에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겠다 한다면은 두 군데에서 채취를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 또는 줄기에 있는 형성층에서 각각 세포를 잘라서 가져와야 될 겁니다. 맞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정액에다가 담그죠. 고정액, 그지? 고정 단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 1의 혼합액에다가 담그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고정이라고 할 건데,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그렇죠. 살아있는 상태처럼 유지를 하되 세포 분열을 중지시켜버리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무슨 단계로 갑니까? 염색 단계로 가죠. 해리 단계로 가죠. 해리 단계 맞지? 여기서는 해리 단계가 없네. 좋아. 자, 여기 봐. 여기 이 과정 그대로 가지 말고 이걸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지? 해리 과정은 묽은 염산에다가 살짝 담궈서 끓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해리 과정을 하는 이유 바로 세포벽을 연하게 만들기 위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세포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추출을 해보면은 특히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 때문에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세포들을 관찰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염색체의 모양들이 뚜렷하게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뜯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녹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해리거든요. 묽은 염산에서 살짝 끓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 얘네들 염색해줘야 되죠. 염색. 근데 지금 여기 식물세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식물세포를 염색할 때는 어떤 용액? 아세트산 카민 용액. 맞죠? 이때 우리가 이제
염색약을 떨어뜨려 주는 이유는 우리가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염색체 같은 것들이 사실 거의 투명한 색깔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모양이 안 보이는 거지. 대신에 염색약을 떨어뜨리면 핵이 제대로 색깔이 염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약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때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은 식물세포에서만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핵을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염색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식물세포를 관찰하고 있지만 동물세포를 관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동물세포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텐데 이때 저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는 동물세포가 염색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식물세포에서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동물세포를 사용한다면은 다른 염색약을 써줘야죠. 그 염색약이 뭡니까? 몰라? 메틸렌블루죠. 그리고 이 동물세포에다 메틸렌블루를 떨어뜨리게 되면 핵이 푸른색으로 염색이 돼요. 근데 이 메틸렌블루 용액도 식물세포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세포를 보고 있느냐 식물세포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염색약의 종류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분야 관찰 과정에서 특히나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고정, 해리, 염색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리 및 압착 과정. 이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붙임으로 가지고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내고 그 다음에 뭐 커버 글라스 덮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과정. 그런 과정을 압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잘 관찰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뭐 분석 포인트 같은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감수 분열 단계에 있는 세포들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잘만 본다면 이가 염색체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지? 자, 이 정도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쭉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자료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5강 부분도 일단 마무리가 되네요. 자, 문제 별로 없으니까 금방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60쪽으로 넘어가서 6강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슬슬 고민을 해야 될 시기네요. 맞죠? 슬슬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뭐. 그래? 자, 멘델의 유전 법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는 유전의 기본 법칙을 보는 거죠. 그지? 멘델이 완두콩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지? 그런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유전에서 쓰고 있는 유전 용어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유전 용어들을 정리를 할 건데 거기에 쭉 나와 있죠? 그지? 제일 먼저 형질입니다. 형질. 형질이 뭐니? 형질을 딱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특성입니다. 특성. 그지?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다 하나하나를 다 형질이라고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가서 완두를 보면은 완두콩의 모양이랄지 아니면 색깔이랄지 아니면 키랄지, 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형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라면은 머리카락, 그죠? 곱슬이냐 직모냐, 아니면 예를 들어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그지? 귀가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그지? 혀를 말 수 있느냐 없느냐, 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형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혈액형 같은 것도 형질이 될 거고 더 나아가 본다면 유전병 같은 것도 어떤 형질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형질 중에서는 우리가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립 형질은 쉽게 말해서 뭐 아니면 도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형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라고 하는 의미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두 가지 중에 무언가가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가 다른 하나가 또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 아까 우리 완두 이야기 자꾸 했었으니까 모양에 관련된 거는 둥근 게 있고, 그지? 주름진 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색깔로 본다면은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이 있고, 맞죠? 이런 식들이 있을 거고, 키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 머리, 곱슬머리가 있고 징노가 있고, 맞지? 혀를 말 수 있는 사람과 혀를 못 마는 사람들,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의 대립 형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형질, 대립 형질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성과 열성이죠. 근데 이 우성과 열성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를 물어보면 참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성을 정의를 내려보세요. 열성을 정의 내려보세요. 언제? 그게 언제니? 자, 각각 우성과 열성의 정의를 내려보시면요, 순종 부모대에서 얻어진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전자로 봤을 때 우성 유전자가 있고 열성 유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하나하나씩 있을 때는 이때 우성 유전자의 형질이 발현된다는 거, 그리고 열성 유전자는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성, 열성 이렇게 각각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지만 그 우성은 좋은 거야. 그건 아니죠. 열성이라고 병신은 아닌 거죠. 그치? 자꾸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사람 형질 같은 거, 너네들은 이제 충격이 덜할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열성하면서 사람 유전하다 보면, 야, 혀 말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애들은 잘 말고 어떤 애들은 못 말고, 야, 혀 말면 우성이고 혀 못 말면 병신이야. 열성이야 이러면 난 병신이가 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니잖아.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것도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우성이고 없는 사람이 열성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왠지 모르게 쌍꺼풀이 없는 게 우성 같아. 근데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또 가슴 아프게 또 쌍꺼풀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들이 있었죠. 선생님 지금 보시면 선생님 쌍꺼풀이 굉장히 찔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내가 이게 안경으로 살짝 가리고 다니거든요. 안경을 살짝 내려가지고, 물론 코가 낮아서 그렇다는데 웬만해서 안경으로 살짝 가리고 다녀요. 근데 선생님 쌍꺼풀이 굉장히 찔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왜 수술해? 안 그래? 비 이후로는 쌍꺼풀 없는 눈이 대세죠? 그지? 쌍꺼풀이 있으면 느끼하다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지 않아요? 선생님은 남중 남고 테크트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학생들이 서로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넌 뭐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해도, 야, 너의 눈에 쌍꺼풀은 참 이쁘구나, 참 진하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지. 그래갖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제일 해보고 싶은 거 뭡니까? 그렇죠. 미팅과 소개팅이죠.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첫 소개팅. 그런데 첫 소개팅 장소에 내가 좀 일찍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많이 늦게 상대 여자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1대1이었어요? 네? 1대1이었어요? 소개팅이니까 미팅이면 여러 명이 하지만 소개팅은 단독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하죠. 그런데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 사실 남중남고 같은 걸 다니면서 뭐 선생님의 생각은 시간 자체는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늦게 오셔가지고 조금 이미 벌써 필트가 좀 상해있던 시기였어요. 기분이 조금 나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성분이 딱 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이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딱 앉았는데, 이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으면서 딱 앉으면서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건넸던 말이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리어 내 눈에 쌍꺼풀이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자랑 대화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야, 그 말을 딱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거 있잖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다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소개팅 내내 말이 꼬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소개팅은 파토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죠. 그래가지고 내 눈에 쌍꺼풀이 있다는 걸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가리고 다녔었어. 생각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없어. 근데 자꾸 없는 학생들이 그럼 난 병신인가 봐 이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하여튼간 우성 열성 이거고요. 우리 사실 교재에는 각각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그치? 외울 필요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보시면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사실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가수분은 그냥 한 부모에서 나온 같은 자손들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하죠. 타가수분은 서로 다른 부모에서 얻어진 그런 것들을 교배시키는 것을 우리가 타가수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가수분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표현형과 유전자형이죠. 표현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죠.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이다, 녹색이다, 키가 크다, 작다, 곱슬머리다, 직무다 이런 것들이 표현형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전자형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형질들을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규칙상 우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문자로, 그리고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문자로 각각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각각의 형질에 따라서 두 개의 유전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유전자를 써주는 것, 그게 바로 유전자 형이죠. 그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어떤 형질들이 쭉 나타났을 때 그 형질의 표현형의 비가 몇 대 몇이냐, 또는 유전자형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문제들을 아마 다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동형접합, 이형접합. 우리 점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외래어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많이 바꾸죠. 맞지? 근데 그전에는 이제 동형접합, 이형접합 같은 것들을 호모, 헤테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왜 저건 안 바꾸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EBS 교재에 보면 호모 헤테로라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호모 헤테로라는 용어가 빠지고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맞지? 그랬을 때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호모 헤테로처럼 같은 대문자끼리 또는 같은 소문자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동형접합,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가 있는 경우를 이형접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지? 예전에 호모와 헤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동형접합이 순종, 그 다음에 이형접합이 잡종. 이건 뭐죠?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 용어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계속 이어서 페이지 61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멘델의 가설이 있네요. 그지? 자, 우리가 멘델의 기본 법칙, 유전 법칙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멘델이 어떤 식으로 가설을 세웠는지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보시면은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한 쌍이며 이 유전인자는 변함이 없는 단위로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는 유전자의 개념을 쓰진 않는 거죠. 유전자의 개념을 쓰지 않는 건데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유전인자가 항상 쌍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형도 항상 두 개의 유전자를 쌍으로 적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특정 형질을 결정짓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서로 다른 경우 우성인 유전인자만 표현되며 열성인 유전자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멘델 유전 법칙 중에 첫 번째인 우열의 법칙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형성하여 분리되어 각기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갔다가 수정에 의해서 다시 쌍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멘델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염색체의 개념도 없었고요, 유전자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 그게 유전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서턴이랄지 모건이랄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염색체가 나오고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염색체의 특정 부위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각각 생식세포 같은 걸 형성을 할 때 각기 분리되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멘델의 유전 법칙 이후에 이제 염색체 설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 그냥 염색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멘델의 법칙 나와 있는데 멘델의 법칙 시간상 세 가지만 그냥 빠르게 그냥 간단히만 정리를 하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의 법칙 세 가지죠. 완두를 통해서 밝혀낸 법칙이고요. 첫 번째가 무슨 법칙? 우열 법칙.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서로 섞여 있는 이형 접합인 경우에는 항상 뭐만 표현된다? 우성의 형질만 표현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두의 모양에 관련된 내용으로 둥근형과 주름진형이 있을 때 각각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라지 R, 스몰 R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때 순종 부모들끼리 교배가 일어났을 때 순종 우성과 순종 열성, 그지? 라지 R, 스몰 R, 스몰 R 교배 일어나면은 이때 각각의 자손들은 모두 다 라지 R, 스몰 R만 가질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형 접합이 일어나 있는 잡종인 경우에 우성과 열성 중에 항상 우성의 형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이것이 우열의 법칙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무슨 법칙이죠?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은 잡종 1대 자가수분시 우성의 형질과 열성의 형질의 표현형의 일가 3대 1이라는 거. 그지?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나타나는 녀석들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가능성. 그때 얘가 모두 다 둥근형, 얘 혼자 주름진. 그래서 그 B가 3대 1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이건 뭐죠? 이건 뭐니? 독립적으로 뭐? 각각의 이전 이게 뭐? 서로 영향주지 않고 그렇죠. 각각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끼리,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끼리 이런 식으로 각각 교배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양과 색깔에 관련된 순종, 우성과 그 다음에 열성 순종이 각각 교배가 됐을 때 이때 나타나는 잡종 1대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맞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자가 교배시켰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라지 R 하나와 나머지는 아무거나 가져도 되고 그 다음에 라지 Y 하나랑 아무거나 가져도 되고 그치? 또는 라지 R에 아무거나 가지거나 스몰 Y를 가지는 거 그리고 스몰 R을 가지고 라지 Y 가지고 아무거나 가져도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스몰 R, 스몰 Y 그치? 표현형으로 따진다면 둥글고 황색 그리고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표현력의 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각각 해보면 몇 대 9대 3대 3대 1 그지?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둥근형과 주름진형만 보면은 9, 3, 12개 3, 1, 4개 3대 1이죠. 분리의 법칙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도 봤을 때 황색 12개 녹색 4개 그래서 똑같이 3대 1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서로 간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립의 법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추가 보충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